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시하니요. 서영자의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들은 차갑게 외칩니다. 장남 며느리 도리 지켜! 결국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손. 시동생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빨래와 밥까지 모두 떠넘깁니다. 형수, 이게 며느리 놀이 아닌가요? 조롱 섞인 말에 서영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큰딸은 집안일을 도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어린 손길이 솥뚜껑을 열고 태운 밥 냄새가 퍼집니다. 애가 무슨 죄냐? 서영자는 시댁과 집을 오가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시어머니는 누워서도 이것도 못해 투정을 부립니다. 가끔 시누이가 찾아올 때면 무슨 천대라도 받은 듯 눈물바람을 합니다. 며느리의 눈가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맺힙니다. 오늘은 서영자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힘을 주시는 의견 또는 바라는 의견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3살 서영자는 일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님과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늘 막내라서 그런지 참 순하고 착하다며 서영자를 예뻐했죠. 공부도 잘하는 영리한 아이였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조차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주셔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중학교 졸업 후에는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막내딸로 자란 탓에 집안일에는 서툴렀고 몸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언니들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서영자는 밥 짓는 일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막내니까 나중에 차차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가족들도 서영자가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서영자의 어머니는 바로 윗딸을 시집 보내면서 큰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중매로 결혼시켰는데 시댁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 신랑감을 찾으면 더 나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다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서둘러 혼처를 정하게 되었어요. 29살의 장동혁은 서영자보다 6살이나 많았습니다. 3남 2녀 중 장남이라는 말에 부모님은 나이도 적당하고 장남이면 집안을 이끌어갈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잘 모실 거야라며 안심했어요. 하지만 정작 장동혁은 집안 어른들조차 골치 아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름에 빠져 있던 그는 부모 속을 썩이기 일쑤였고 동생들에게도 형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남이고 집안도 그럭저럭 괜찮다는 말만 했을 뿐이죠. 서영자의 부모님도 딸의 앞날을 걱정하며 서둘러 혼처를 정하려 했어요. 딸이 너무 어리고 몸도 약해서 걱정이지만 장남 집에 가면 시댁에서 잘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을 치르고 시댁으로 시집온 서영자는 곧바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어요. 어린 것이 살림은 제대로 할 줄 아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서툰 일이 있으면 역시 막내딸로 자라서
그런지 손에 익은 게 없구나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 장동혁의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론가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어디 가서 돈을 잃고 온 거야?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어요. 장동혁이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오면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장남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놈이 언제 처리될까? 하며 혀를 찼지만 정작 장동혁을 제대로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새로 들어온 며느리인 서영자에게 모든 불만이 쏟아졌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죠. 서영자는 집안일도 서툴고 몸도 약해서 시댁일을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하는데 불 조절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밥을 태우기 일쑤였어요. 빨래도 손빨래로 해야 하는데 힘이 딸려서 때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시집을 왔나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장동혁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술과 노름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가족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인 서영자까지 함께 미움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런 남편을 둔 며느리가 뭔들 제대로 하겠어? 시댁 식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서영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해도 결혼한 이상 어쩔 수 없다. 여자의 팔자란 게 그런 거다라는 한숨 섞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자의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분을 못 이겨 중매쟁이 아주머니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아주머니, 이런 집안을 소개시켜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머니를 믿고 딸을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서영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집안 같았는데 라며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어요. 바로 윗딸을 동네에서 결혼시키고 어찌나 후회를 했던지 막내딸만큼은 다른 동네로 보내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막내딸마저 그렇고 그런 집안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서영자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성급했구나.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볼 걸. 신혼 초부터 서영자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노름판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시댁 식구들은 장남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집안일을 떠맡겼어요. 설거지부터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수발까지 모든 게 서영자의 몫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서영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서영자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부도 잘했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23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자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시댁에서는 손주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빈손으로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서영자의 귀를 따갑게 했어요. 다행히 서영자는 곧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처음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꼭 아들이어야 해. 시어머니는 배가 불러오는 서영자를 보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거든요. 특히 장남 며느리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서영자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매일 기도했어요. 부디 아들이길.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음력 2월, 아직 찬바람이 매서운 때였어요. 서영자는 진통을 시작했고 산파 할머니의 도움으로 첫 아이를 힘겹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어요. 산파 할머니가 따님을 낳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딸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차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출산을 끝낸 서영자는 기력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는 딸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며 마치 서영자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는 미역국 하나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산모에게 미역국은 필수였는데도 말이죠. 딸 낳은 며느리가 무슨 미역국이냐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어요. 서영자는 갓 출산한 몸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야 겨우 미역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어요. 딸아, 이게 무슨 일이냐? 친정 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시댁의 모습에 분노했지만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서영자에게 더욱 가혹한 일을 시켰어요. 아기 낳고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누워만 있어? 보리밭이라도 메고 와. 갓 출산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서영자에게 그 추운 날씨에 보리밭을 메라고 한 것입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서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보리밭에 나가 호미를 들어야 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고 산후조리도 못한 몸은 금세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참고 견뎌야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딸 낳은 며느리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나가서 살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장동혁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가진 것도 없이 타양살이를 하라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장동혁과 시어머니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갔지만 결국 장동혁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살겠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시어머니 여동생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곳보다는 피부치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는 동지섣달,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짐을 꾸리는 서영자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딸을 낳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자가 집에서 쫓겨나고 한 달 뒤 장동혁의 바로 아래 여동생인 큰 시누이가 친정에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다. 온 동네에 자랑하러 다니며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어요. 큰 시누이에게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온갖 보양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새 베네저고리며 이불까지 정성스럽게 마련해 줬어요. 서영자가 딸을 낳았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딸을 낳았는데 우리 딸은 아들을 낳았다며 동네방네 흉보러 다녔어요. 큰 며느리는 미역국도 안 끓여줬는데 우리 딸한테는 미역국 끓여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마치 서영자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인지 부각시키려는 듯이 말이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며느리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소식은 곧 서영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흉보고 다닌대. 서영자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손주인데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차별받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동혁도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집에서 쫓겨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영자는 품속에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추위에 떨며 낯선 동네로 향하는 서영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갓난아기는 계속 울어댔고 산모인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시어머니 여동생이 사는 동네는 시댁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영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먼 길을 걸어야 했어요. 장동혁이 함께 갔지만 그 역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다 내 팔자지 뭐라며 투덜거리기만 했거든요. 드디어 시어머니 여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 서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혈육이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 하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어머니 여동생은 문 앞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야, 짐이 이렇게 많아? 고모님, 잠깐만 머물게 해주세요. 집을 구할 때까지만요. 장동혁이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지만 고모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딸이나 낳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눌러 앉겠다는 거야? 첫마디부터 비수 같은 말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서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린 것이 제대로 살림은 할 줄 아나? 그러니까 딸이나 낳지. 갓 출산한 산모에게 할 말이 아니었지만 고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모의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서영자 가족이 들어갈 방은 매우 좁았어요. 마루 한쪽 구석진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긴 했지만 임시로 며칠만 있는 거야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서영자는 갓난아기와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얹혀 살 자격이 있니? 고모의 말은 매일같이 서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조카가 노름하는 것도 모자라서
딸이나 낳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우리 보고 먹여 살리라는 거야? 고모는 조카인 장동혁에게도 가차 없었어요. 식사 때가 되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고모네 식구들이 먹고 난 후에야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그나마도 남의 집밥 얻어먹는 주제에 까다롭게 굴면 안 되지라는 핀잔을 들어가며 말입니다. 서영자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어요. 아기가 밤에 울면 더욱 눈치가 보였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밤마다 울어댐? 우리 잠 못 자게 하려고? 고모의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서영자는 아기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젖이 부족해서 아기는 자꾸 보챘습니다. 그래도 장동혁은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노름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지게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손재주도 좋아서 나무 가지치는 전지일도 눈대중으로 배워서 잘했어요. 저 사람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감귤 농장 일을 하기도 했어요. 몇 달씩 집을 떠나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집에 돈을 붙였습니다. 마누라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놀고 있을 수는 없지라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할 때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질이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면 주체를 못했거든요. 일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서영자에게 풀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며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자는 갓난아기를 안고 맞기도 했어요. 아이 앞에서라도 그러지 마세요라고 애원해도 장동혁의 성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이런 모습을 보면 더욱 핀잔을 줬어요. 봐라, 저런 남편한테 저런 대접받으면서도 뭐하러 사냐? 그러게 말입니다. 서영자 본인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을 차마 떼어놓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오직 자식을 보며 위로받고 자식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고모는 집안일도 시켰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을 셈이야? 갓 출산한 몸으로 걸레질부터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지만 눈치가 보여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는 아들 낳아서 잔치 벌이는데 너는 딸 낳아서 쫓겨났다며? 고모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서영자를 모욕했습니다. 그러게 왜 딸을 낳았어? 장남 며느리가 첫째부터 딸을 낳으면 어떡해? 서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네 아이들도 서영자 모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딸만 낳아서 쫓겨났겠습니까? 미운 털 박힌 서방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지. 밖으로 내뱉고 싶어도 차마 내뱉지 못하고 그저 이 서름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줌마는 왜 우리 집에 사는 거야? 저 아기는 왜 맨날 울어?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서영자에게는 가슴에 박히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장동혁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노름으로 망친 신용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럴수록
고모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 생각이야? 이미 약속한 며칠은 훨씬 넘었잖아. 고모의 재촉이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우리도 살기 바쁜데 남의 식구까지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해? 서영자는 미안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뒤섞여 눈물이 났어요. 결국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모는 대놓고 내일까지는 나가라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남보다 더한 구박을 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 서영자는 장동혁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남의 집 새빵이라도 구해서 나가요. 이렇게 해서 서영자와 장동혁은 고모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혈육이라고 해서 더 따뜻할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모진 구박을 받아야 했죠. 장동혁은 고생해서 돈을 벌어왔지만 성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늘 불안했어요. 설 곳 없는 며느리가 된 서영자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쫓겨난 서영자와 장동혁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새빵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기 있는 집은 안 받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야 했거든요. 아기가 밤에 울면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겨우 한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월세는 비쌌지만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아서 이불을 펴면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영자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지붕 있는 곳에서 잘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거든요. 장동혁은 살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남의 집 똥지개까지 다 접었을 정도였습니다.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과수원 일, 건축 현장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성질은 불같았지만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생활력이 뛰어났습니다. 저 사람 정말 못하는 일이 없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노름은 여전히 끊지 못했지만 한 번 잃으면 꼭 다음번에는 따왔어요. 묘한 운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든 마누라랑 아이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장동혁의 철칙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생활비만큼은 꼬박꼬박 마련해 왔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정말 성실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한번 배우면 금세 요령을 터득했거든요. 장동혁이 하면 틀림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솜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영자는 둘째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장동혁이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아들이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내쫓은 며느리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영자는 갓난아기를 아랫목에 눕혀놓고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방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한 일이었는데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아기 엉덩이가 뜨거운 아랫목에 데어버린 것입니다. 어머, 큰일 났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영자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아기 엉덩이에는 커다란 화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살같이 되어서 붓고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우리 아기가. 서영자는 아기를 안고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급히 약방에 달려가 연고를 발랐지만 화상 자국은 커다란 흉터로 남았어요.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영자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기를 안고 밤새 울면서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흉터는 평생 남게 되었어요. 2년 터울로 셋째 딸을 낳고 또 2년 후에는 막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남 이녀가 되었어요.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영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품팔이를 하거나 남의 집 빨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이었지만 생활비를 보태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둘 커가면서 돈 들 곳이 많아졌습니다. 서영자와 장동혁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남의 집 새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라며 집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동혁의 뛰어난 생활력과 일솜씨 덕분에 꾸준히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집 한 채가 나왔어요. 크지는 않지만 서영자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며 서영자와 장동혁은 기뻐했어요. 그 동네에는 서영자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여동생인 고모가 회방을 놓았어요. 서영자가 그 집을 사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영자 친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 내가 사거라. 내가 도와줄게. 고모는 서영자 친구를 부추겨서 그 집을 사도록 했어요. 친구는 고모의 말을 믿고 그 집을 사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후였어요. 서영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친구에게 따져 물었지만 고모님이 괜찮은 집이라고 하시길래 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영자는 고모를 찾아가 따졌어요. 왜 우리가 사려던 집을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모의 대답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혈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요? 서름의 악에 받쳐 울었습니다. 서영자는 그때 친구가 정말 미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에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 역시 나중에 사정을 알고 미안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사이로 서로 돕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잘 지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서영자와 장동혁은 간신히 다른 동네에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는 안 된다는 낙인 속에 살아야 했어요.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가족이 더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새빵살이는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서영자와 장동혁은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요라는 소식을 듣고 서영자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대했던 시아버지지만 아픈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서영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서 간병을 도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도 있었지만
특히 서영자를 부른 것이었어요. 서영자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딸 낳았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런 일 있으면 왜 부모님 안 돌보냐며 뭐라고 하네.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시누이들은 오히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해야 해? 라며 되레 따져댔습니다. 자신들은 시집간 딸이니까 친정 부모 돌볼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며느리인 서영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요. 정말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서영자는 마음속으로 반발했어요. 그렇게 쫓아내놓고서는 이런 일만 생기면 나를 부르네. 정말 기가 막혀. 하지만 그래도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져야 하는 짐이었거든요. 서영자가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볼 때면 집에서는 13살 큰 딸이 엄마 역할을 대신해야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들을 돌보고 밥도 해줘야 했습니다. 언니, 배고파하는 동생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 밥을 짓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빨래도 개켜주고 동생들이 다치지 않게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서영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큰딸은 엄마가 없는 동안 정말 의젓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라며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밥을 태워 먹기도 하고 빨래를 제대로 못 개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동생들도 언니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투정 부리지 않고 잘 따라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어머님도 쓰러지셨대요. 장동혁이 황급히 달려온 소식에 서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시아버지는 병원에, 시어머니는 집에서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댁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둘째 장동식은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야지라고 말했고, 셋째 장동수도 당연히 큰형 몫이지라며 동조했어요.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지라는 말이 형제들 입에서 줄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동혁은 집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고 있는 처지였어요. 경제적 여건도 넉넉하지 않았고 내 아이를 키우며 살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까지 모시라는 거야? 장동혁이 하소연했지만 형제들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형이 그동안 부모님께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효도해야지. 장남이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제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장동혁이 노름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해왔지만 부모님 모실 일이 생기자 갑자기 장남의 도리를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장동혁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서영자에게 하소연했지만 서영자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신데 마음으로는 원망스러웠지만 도리상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영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자는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려야 했어요. 몸이 약한 서영자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시동생들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형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일만 하면 되겠네라며 시동생들은 집안일을 모두 서영자에게 떠넘겼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줘야 했어요.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으면서도 고마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영자는 속으로 외쳤어요. 내 남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노름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무시해놓고서는 이런 고생하는 형수를 알아봐주는 이 하나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덕이 없을까? 형제들은 장동혁이 노름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업신여겼으면서 정작 힘든 일이 생기면 장남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깨워대고 음식 투정도 심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며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그것도 못해?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중풍 때문에 말이 어눌해졌지만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만큼은 여전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째 계속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서영자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13살 큰딸은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몇 년간의 고된 간병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영자는 정말 혼신을 다해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본가로 들어와야 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전부 전학을 시키며 시댁 마을로 이사를 왔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또 이사를 가야 해? 큰딸이 투정을 부렸지만 서영자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참아라며 아이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낮 없이 간병하며 시동생들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이들까지 전학시키며 본가로 들어와서 그렇게 정성껏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장동혁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철이 들어야겠다며 노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자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며칠 못 가서 노름판 찾아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동혁은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돼지 키워서 돈 벌겠다며 열심히 사육했습니다. 손재주가 좋던 그는 돼지 우리도 직접 만들고 사료도 꼼꼼히 챙겨줬어요. 머리가 좋아서 사육 방법도 금방 익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서영자도 점점 믿게 되었어요. 소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갔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우사 청소를 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예전에 노름판에서 밤을 새우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남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돼지와 소를 팔아서 생긴 수입으로 생활도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자도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며 희망을 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상속을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장남인 장동혁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농과 집을 모두 시동생들에게만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장동혁은 노름만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시아버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영자는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남인데 이럴 수가 있나? 아이들까지 전학시키며 본가로 들어와서 그동안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것은 서영자였는데 정작 재산 상속에서는 완전히 배제당한 것이었습니다. 장동혁도 억울해했지만 이미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시동생들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논 몇 마지기를, 셋째는 또 다른 논과 집 일부를 받았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정해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장동혁이 노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소외당한 것이었어요. 형이 그동안 뭘 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 둘째 장동식은 여전히 형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형을 믿지 못해서 재산을 안 주신 거잖아. 셋째 장동수도 거들었어요. 형제들은 장동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영자가 나서야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바로 밑 시동생인 장동식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생, 집터만이라도 형 명의로 해줄 수 있어? 장동혁이 직접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서영자가 대신 부탁한 것이었어요. 집을 지어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잖아라며 간곡히 사정했습니다. 장동식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형수, 그건 좀 곤란한데. 하지만 서영자가 계속 사정하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집터만이라도 형 명의로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서영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장동식이 집터 명의를 형인 장동혁 명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장동혁과 서영자는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집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구나. 서영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동생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 형한테만 집터를 줘? 우리는 논만 받았는데 형은 집까지 짓고 사내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각자 물려받은 논은 알아서 처분해 버렸어요. 어떤 동생은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어떤 동생은 다른 용도로 쓰고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영자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이들까지 전학시키며 이사와서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을 해놓으시면서 장남은 완전히 배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낮 없이 간병하고 시동생들까지 뒷바라지했던 게 고작 집터 하나 얻는 것이었나 싶었거든요. 집터 문제로 인해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장동식은 형에게 집터를 줬다고 다른 형제들에게서 눈총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은 왜 형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 순간부터 형제들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서영자와 장동혁은 감사했어요. 비록 작은 집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장동혁이 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어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었어요. 나라 경제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동혁이 키우던 돼지와 소 가격이 폭락했고 사료값은 치솟았어요. 이런 세상에 무슨 일이 다 있나 서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장동혁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나아지던 살림이 다시 바닥을 치게 되었어요. 돼지와 소를 팔아도 사료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장동혁도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며 다른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건설 현장도 줄줄이 문을 닫고 농촌 일거리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덤프트럭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트럭 운전을. 서영자는 걱정했지만 장동혁의 의지는 굳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덤프트럭 운전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무거운 흙이나 자갈을 나르는 일이라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60살의 몸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장동혁은 악착같이 버텼어요. 우리 가족이 굶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서영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닭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잡고 털을 뽑는 일이었는데 정말 지독한 냄새와 함께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데다 손이 항상 차가운 물에 젖어 있어야 해서 류머티즘까지 생겼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아요. 서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장동혁 혼자 버는 돈으로는 내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기에 부족했거든요. 몸이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된 것은 예전 타향살이 할 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친구 엄마들, 아빠들과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서 지금도 부부 동반 계모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말 끈끈해요라고 서영자는 말했어요. 모임에서는 가난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음 짓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못 살았지 하며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다 키웠나 몰라 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어요. 때로는 나쁜 사람들 욕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잘 버텨냈네라며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라고 말해주는 이들이었어요. 혈육인 가족들은 모두 등 돌리고 떠났어도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부모의 고생을 보며 자랐어요.
큰딸은 이제 성인이 되어 취업을 준비했고 둘째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딸과 막내 아들도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투정 부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착해서 서영자는 때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웠어요.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라도 철들어야지라며 아이들 스스로도 알아서 했습니다. IMF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장동혁은 덤프트럭을 몰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쳐 순간 졸음이 올 때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서영자는 닭공장에서 일하면서 손가락이 까지고 동상에 걸리기도 했어요. 차가운 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있어야 하니까 겨울에는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아무리 아파도 참고 일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장동혁은 트럭 운전으로, 서영자는 닭공장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큰딸이 먼저 직장을 구했고 둘째 아들도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셋째 딸과 막내 아들도 차례로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구나. 서영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할 때는 더욱 뿌듯했어요. 그래,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착실하게 자라준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서영자는 처음으로 삶의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장동혁도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이런 날을 볼 줄 몰랐네라며 감격해했습니다. IMF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연들이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자라면서 서영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맛이 나는구나 하며 매일 손주들을 돌보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도 할아버지가 된 기쁨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서영자는 젊은 시절 닭공장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했던 탓에 류머티즘이 심해졌고 무거운 것을 들고 일했던 탓에 허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네. 서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장동혁이 78세가 되던 해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장동혁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암이라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서영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동혁은 젊은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워낙 많이 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게 술, 담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영자는 속상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장동혁 본인도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노름은 끊었지만 술, 담배만큼은 끝까지 못 끊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장동혁은 겁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하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좀 더 클 때까지는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영자가 남편을 설득했어요. 당신이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손주들도 있고 이제 겨우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서영자의 간곡한 말에 장동혁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끝까지 싸워보자. 수술 전날 밤 장동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눈을 감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서영자도 남편 옆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샜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왔는데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촉이라서 다행히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장동혁은 먹는 것도 힘들고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영자가 24시간 간병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 간병했는데 우리 남편 간병 못하겠어요? 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죽 끓여주고 등 마사지해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마다 옆에서 달래주었어요. 가족들의 간병과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돌아가며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빨리 나아요라며 위로해줬어요. 특히 예전 타향살이 시절 알게 된 친구들이 자주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장동혁이 형 꼭 이겨내야 해라며 격려해줄 때마다 힘이 났어요. 몇 달간의 치료와 회복 끝에 장동혁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라며 기뻐했어요. 암 수술을 이겨낸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야 정말 정신을 차렸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 장동혁과 서영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지라며 매일 나가서 일했어요. 비록 큰 돈은 안 되었지만 용돈 벌이라도 되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집 뒷뜰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깨와 고구마,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농사를 짓내라며 스스로도 신기해했어요.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른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자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생각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욕을 먹고 쫓겨나고 의무만 강요받으며 살았구나. 시댁에서 딸을 낳았다고 쫓겨나던 일부터 시작해서 시부모 간병, 시동생들 뒷바라지, IMF 시절의 고생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꿋꿋이 살아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 타향살이 시절의 친구들과는 여전히 계모임을 하며 지냈어요. 그때 그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만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어요. 어린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면 서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것이 자랑이야. 지금도 서영자와 장동혁은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78세에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겨내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손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날을 볼 줄 몰랐네라고 말할 때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끝내 여기까지 살아남았구나. 라며 자신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